여러분 안녕하세요. 새ben가TV의 조성혁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를 지금 한지 한 3개월쯤 됐나요? 3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어느 한 이제 시청자가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봐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 저는 몇 년째 켈리와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도대체가 답답하고 궁금하여 찾고 헤매이다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알게 되어 기쁘고 모르고 답답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어떤 누구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부족하여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붙잡는 법 하나하나가 왜 그리 해야 하는지 이론을 알려주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마저 느낍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에 있어 찾아뵙고 궁금한 것들을 여쭐 수 없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간혹 녹음 사정상 영상의 말씀이 정확히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체본 보지 말고 법첩을 보고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영상으로 공부하려 합니다. 많은 가르침 잘 새겨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의 강의와 어떤 책들을 보고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기쁜 날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 유튜브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또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뭐 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하선지를 어떻게 뭐 또 좋은 걸 사야 돼, 어떤 종이를 사야 되는지, 또 목을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그다음 또 벼루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이런 것 정말 좀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제가 그 글을 읽고 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럼 오늘 주제를 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걸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가장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와 닿는지, 그다음 이분 말씀처럼 법첩을 체본 보지 말고, 제가 그랬거든요. 체본 보지 말고 법첩을 공부해라. 근데 그럼 법첩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이 서예 한문서예 같은 경우에는 뭐 글씨체가 많잖아요. 첫째, 우리가 이제 글씨 발달사 보면은 이제 각골문이 있고, 두 번째 뭐 건문이 있고, 무슨 뭐 이소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서가 있고, 네 번째 예서가 있고, 다섯 번째 해서가 있고, 여섯 번째 행서가 있고, 일곱 번째 초서가 있고.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이 속에 또 뭐 주문도 있고 뭐 글자가 많죠. 뭐 와당문 뭐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글씨 공부를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처음부터 각골문 건문 전서는 요즘 안 쓰잖아요. 뭐 하나도 안 씁니다. 안 쓰는 걸 지금 공부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유인은 청나라 시대 때 정치가 사상가였던 강유인은 광해주 쌍집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전에 그 이론 서적을 한번 보실 때 광예주 쌍집을 보라 그랬습니다. 광예주 쌍집요. 포세신이가 지은 포세신 그 청시대 분입니다. 포세신은 예주 쌍집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유인은 옆에 예주 쌍집에다 넓힐 광자를 써서 광예주 쌍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강유인은 글씨 공부 순서를 첫째는 해서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왜 이랬냐면은 그 청나라 시대 때, 중국 청나라 시대 때는 그때 우리 이제 볼펜도 안 나올 시대 때 연필 볼펜도 없었잖아요. 그때 오로지 필기구는 붓이었습니다. 붓이고 일상 우리가 쓰는 것은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술이라는 개념이 없고 오로지 필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해서부터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유인은. 근데 저는 이걸 이제 광예주 쌍집에서 이걸 읽고, 이분은 청나라 시대 때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저는 이 전서부터 공부를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왜 전서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전서.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글씨 쓰는 법에는 서법, 글씨 쓰는 법은 딱 두 가지 부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원필이고 하나는 방필이라고 했습니다. 글 쓰는 법은 딱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은 원필하고 방필만 정확히 인지하면은 이 뭐 전예행 각구라 아니라 이 모든 붓으로 운용하는 글씨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종이 위에다가 글을 막 쓴다고, 그래도 남 글 알아보게 쓴다고 해서 뭐 서열한 거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이제 필기구가 없고 이럴 때는 붓이 이 필사의 목적이 있었지 예술한 개념은 그 뒤입니다. 뒤인데, 물론 그때도 옛날 뭐 우리 그 당시 때부터도 작품이 존재했습니다. 왕이진 난정서라든지 뭐 안정경의 모든 뭐 비문의 글씨 그런 거 전부 다 예술이거든요. 그냥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거 뭐 종이에 쓰는 거 필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말 예술이거든요, 보면. 그때 당시에는 종이에 썼지만 후세 사람들 볼 적에는 하나의 예술 작품도 정말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한 기가 막힌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서예를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 이제 필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시기에 그 붓 갖고 앉아갖고 그 필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서예를 한다는 것은 앞전에 우리가 한번 그랬잖아요. 서예를 왜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뭐 옛날 이제 어릴 때 그 부모님들 아니면 조부님들이 보는 향수에 져서 그랬고, 어떤 분들은 뭐 사경의 목적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가문에 내 하나 정도는 글 쓰는 사람이 있어야 좋겠다고 해서 쓰고, 어떤 분들은 글씨가 뭔지 알고 싶어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예를 하는 목적은 그냥 필사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는 늘 그러거든요. 글씨 쓰는 목적을 마음 수행에 두라 그러거든요. 이 수행에 두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이거 우리 이 서예 아니라도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걸 또 앉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그 꼬리 타분하게 왜 앉아가 글 쓰냐고 종이 내버리고 말해 시간 다 버리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뭐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정말 글씨는 수행의 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글씨가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되는 것은 이 수행에서 뒤에 나온 결과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 뭐 이거 저 다 좋은데,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공부 방법. 참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임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법첩 보고 임서한다 그러잖아요. 임서라는 것은 저거 하나의 모방이잖아요. 법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이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잖아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서라는 것도 모방이잖아요. 즉 은한 비든지 첩이든지 그걸 보고 우리가 모방해서 내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창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분 말씀처럼 비첩과 체본을 제가 체본 보지 말고 비첩 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서할 때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임서를 할 때 임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임서 단계. 임서 단계입니다. 임서 단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째, 임서 단계는 형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임이라고 합니다. 자, 형임이 뭐냐면요. 형임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법칙을 보고 공부하실 때 그대로 옮기는 것을 형임이라고 그래요. 형임 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형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비첩이 있을 때, 비첩이 우리가 책을 보고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날일자 있을 때, 만약 우리 해설을 우리가 날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은 붓을 운용해서 이러한 각도를 어떻게 똑같이 책하고 같이 만들어내느냐, 이 상태를 형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형임에서 완전히 그걸 터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슨 터득을 해야 되냐면은 형임에서 붓의 운필법을 터득해야 돼요. 운필법과 용필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럼 운필법, 용필법이면 뭡니까? 운필법은 광의적인 개념.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넓은 뜻의 얘기고, 용필법은 협의적인 개념, 좁은 개념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한의를 쓸 때, 해서의 한의입니다. 해서 한의를 쓸 때, 요렇게 쓸 때 요 첫 부분과, 그러니까 첫 부분 기필을 하죠. 기필과 끝은 수필이잖아요. 기필과 수필을 우리가 용필법으로 보면 됩니다. 보고 전체적으로 다 볼 때는 운필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형임 단계에서 이 용필법을 정확히 익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서와 전서와 예서와 춤, 이 기필이 다 틀리잖아요. 이걸 법적 보면서 정확히 익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본 보고 하면은 이게 다 익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익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임 단계. 이 의임 단계는 뭐냐면요. 이 형임 단계를 거치면은, 법첩이 A라는 법첩이 있을 때, A라는 법첩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이 글씨를 원래 쓴 사람은 어떤 뜻으로 썼을까 하는 그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왜 한일은 이렇게 했을까? 왜 망곡은 이렇게 했을까? 왜 파책은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 처음에 글 쓴 사람의 비든 첩이든 간에 이 마음을 읽어내는 단계를 의임 단계라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형임 상태에서는 내가 그대로 본 뜬다고 정신이 없어요. 우선 그대로 본을 떼야 되니까.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의임 단계에서는
이 글 쓴 사람의 사상까지 다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공부해서 이렇게 썼을까까지 다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의임 단계라고 해요. 그럼 이제 형님하고 의임을 다 내가 파악하면은 배임, 세 번째 배임 단계는 그래? 당신은 이렇게 썼나? 나는 이렇게 쓸란다 하고 자기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배임 단계예요. 자기 세계. 즉 말해서 아까 모방에서 창조되는 과정이 이 세 번째 배임 단계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제 자기 세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자기 세계 나타낼 수 있나요? 그건 어렵죠.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서에서 형님 단계와 의임 단계를 완전히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됩니까? 자, 지금부터 그 소화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형님 단계에서는 형태를 그대로 옮겨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전에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전서핵은 이렇습니다. 예서핵은 이렇습니다. 우선 그 건문 갑불 이건 다 빼고요. 해서는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전서, 예서, 해서. 그래서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럼 이걸 잘라봅시다. 기필, 수필을 잘라봅시다. 전서는 이렇게 시작과 끝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예서는 각도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파치기 대부분 다 이렇게 씁니다. 예서, 한일에서. 우선 한일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서는 또 각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서와 반대입니다. 이쪽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앞뒤를 우리가 자르면은 이 가운데는 똑같습니다. 서로가. 뭐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서를 우리가 제가 서두에 글씨 쓰는 보면 두 가지 원필, 방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서는 대부분 다 원필이에요. 전서 방필도 있어요. 중국 50대 천발 신찬필은 방필입니다. 전서라도. 대부분 그 나머지는 다 원필이에요. 그러면은 전서 원필은 둥글다. 이 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 예서는 각도 이래 됐구나. 예서도 원필, 방필이 존재합니다. 예서는 보통 우리가 원필에는 조전비, 사신비가 있고 방필에는 장천비, 을령비, 선왕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기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끝은 파측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 해서는 각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운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전에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전서는 우리가 짐승을 할 때 소라하고, 예서는 우리가 돼지를 하고, 해서는 우리가 닭이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모양은 다 틀립니다. 소, 돼지, 닭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얘를 잡아서 살, 안에 속 살만, 뭐 비계 있는 거 다 빼고요. 순 살만 있는 것을 이렇게 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와 돼지와 닭을 구워 먹든 삶아 먹으면 맛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전서 쓰는 거, 예서 쓰는 해서 맛이 틀려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을 익혀야 된다. 운필법. 아까 말 운필법과 용필법을 전서는 이렇고 예서는 이렇고 해서는 이렇고 정확하게 익히셔야 된다. 그걸 익히지 못하면은 이런 맛을 못 냅니다. 얘 가운데 아무 차이가 없지만 다 맛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쓰는 사람이 틀리게 써야 맛이 틀리지. 똑같이 했는데 맛이 틀릴 리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틀리게? 그래서 임서를 하면서 전서 임서하면서 예서 임서하면서 해서 임서하면서 그 맛을 익혀야 된다. 어떻게? 형님과 의임을 통해서 다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익히고 난 다음에 일단 배임은 창정은 그 뒤입니다. 창정은 한참 뒤에 얘기, 한참 뒤에 얘기지만 익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서는 말이야 이렇게 써야 되고 예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해서는 이렇게 써야 이 맛을 낸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것이 돼요. 그전에는 안 됩니다. 그냥 남 따라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법칙 보고 써라는 까닭 얘기 있습니다. 근데 자, 법칙 보고 쓰는 거와 책원 보고 쓰는 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제가 원래 뭐랍니까, 서술을 연주 원래 제가 이제 서울 시험은 이제 2020년이면 39년째입니다. 39년 동안 제가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하면서 저도 이게 교수 방법, 온갖 실험의 교수 방법을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우리가 비근한 예로,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해원전을 한번 가보시면은, 해원전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해원전은 이제 서실이라든지 무슨 이제 거기 해원전이잖아요. 단체전 말 그룹전 말고요. 서실 해원전 가보시면은 만약에 50점에서 100점 나오잖아요. 보통 나오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공장이잖아요. 그거는 상품이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술은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다 틀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보세요. 나무 같은 게 존재하나요? 소나무, 백나무 있어도 백나무 같은 거 봤어요? 우리 사람 100명에서 100명 다 틀리잖아요. 키는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고, 몸무게 같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얼굴도 다 틀리잖아요. 얼굴은 쌍둥이도 틀리잖아요. 우리가 쓰는 예술 작품은 다 틀려야 됩니다. 같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법칙을 보고 공부를 하면은 만약에 A라는 책을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100명을 공부합니다. 하나 가지고 공부했는데 100명이 다 틀립니다. 글씨가. 여러분 해보세요. 다 틀려요. 근데 체문을 보고 공부하면은 100명 보면 100명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이론을 제가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밀가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밀가루. 이런 밀가루 갖고 만드는 음식이 엄청 많잖아요. 국수, 국수, 우리 하는 만두, 찐빵, 온갖 거 다 만듭니다. 밀가루 하나 가지고.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국수만 보고 배운 사람은 어쩝니까? 국수밖에 못 만들잖아요. 국수도 조금 굵고 가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수란 틀을 벗지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체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밀가루를 공부해야 돼요. 밀가루를 자기가 완전히 다룰 줄 알면은 여기다 반죽 넣고 온갖 거 넣고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공부는 바로 이겁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는 밀가루 가지고 모든 걸 다른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바로 이 밀가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법칙도 언제 법칙?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칙은 저는 그러거든요. 중국에 당 이전을 보라 그럽니다. 당나라 이전. 당 이전은 이제 수나라까지 당 이전, 당부터
당 이전 하게 뭐 당 이후로는 그렇게 좋은 법첩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훌륭한 서예가 뭐 그다음 화가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당 이후로도 다 나왔죠. 뭐 송원, 뭐 명청 이 시대 뭐 훌륭한 작가 엄청 많습니다. 그분들도 전부 다 당 이전 법첩을 공부를 해서 자기 세계를 나타낸 거예요. 당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할 즉 이 공부할 그렇게 좋은 법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반드시 당 이전 법첩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법첩을 골라야 되나요? 저는 늘 그러거든요. 본인의 정의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도 이제 음식도 다 뭐 각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자기는 짬뽕 좋아하고, 뭐 누구는 국수 좋아하고, 뭐 나는 뭘 좋아하고, 뭐 다 입맛이 틀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첩도 자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전서를 쓴다는 뭐 전서는 뭐 뻔합니다. 우리 전서 보면 석고문, 뭐 술문에도 여러 사람 쓴 거고요. 있고 뭐. 그건 청시대 와갖고 이제 뭐 오창석 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가면 오대진 건문을 많이 썼고요. 근데, 석고문에 석고문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우선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오면 또 법첩 많잖아요. 저는 늘 그럽니다. 법첩 어떤 거 할까요? 본인이, 그 서점에 가서 쭉 보시고 본인이 마음에 끌리는 걸 하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법첩 고르실 때 우선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사람 사귈 때도 뭐 마음에 들어야 사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첩을 고를 때는 먼저 내가 끌리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걸 가지고 그래야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첩을 가지고 그 법첩을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늘 그러거든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이유 없이 한 글자를 100번 씁니다. 100번 쓰면요, 바보라도 그 글자 다 압니다. 그 다음에 바보라도 이 100번 쓰고 나면요, 어디가 부서를 써라면 다 씁니다.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이 법첩 한 권을 정말 한 100번 써보세요. 어떻게 쭉 100번 말고요. 그럼 한 장 한 장은 또 너무 힘들거든요. 4자나 8자나 아니면 16자나 이렇게 20자 이내로 해서 무조건 100번씩 써보세요. 어떻게? 아까 형태 똑같이 처음에는 우선 형태 똑같이 100번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모양 그대로 붓을 운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본인이 터득됩니다. 어떻게까지 터득되는 줄 아세요? 남한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면 된다. 남한테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쓰는 거 틀렸어까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 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법칙 넘어가서 쭉 써보고, 그럼 아까 이제 전제, 해행, 초 그랬잖아요. 뭐 전서는 요즘 안 쓰니까 빼고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중에 본인하고 딱 맞는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평생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까지 그걸 갖고 평생을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들, 저는 이게 일가라는 게요, 우리 집 갖다 쓰잖아요.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자기 세계를 이룹니다. 그때는 이제 남한테 내가 글씨 써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식이 돼야 내가 글 한자 쓸 때 내 마음의 영혼을 여기에 심어야 돼요.